자, 이 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 단원 학습 지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원 제목을 항상 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키워드가 나와 있죠. 바로 물질 대사입니다. 생명활동과 물질 대사의 관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면서 화학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 생물체 내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화학 반응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수업할 때도 강조를 했지만 효소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 생체의 촉매라고도 얘기를 했죠. 자, 이런 물질 대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변화로 한번 나눠 볼게요. 먼저 동화작용의 경우에는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이 모이고 모여서 분자량이 큰 물질이 되고요. 이화작용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큰 물질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작은 물질로. 자, 이런 에너지 대사에서 흡열, 발열을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죠. 자, 이 동화작용의 예시에는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이화작용의 예시에는 세포 그리고 소화, 발효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가지는 공통점은 체내에서 효소가 작용하는 화학 반응이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물질 대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에너지에 주목을 좀 해서 에너지 전환과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전환되고 이용되는지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세포 내에서 유기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ATP를 합성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ATP가 무엇이냐? 선생님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입니다. 이걸 영어로 했을 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에서 앞글자만 따와서 AT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데노신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리보스 그리고 염기 이 구조상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리보스하고 아데닌을 합친 이 구조를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붙는 3인산은 인산이 3개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보면 하나, 둘, 3개. 총 3개의 인산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개만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2인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운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아데노신 3인산, 그래서 줄여서 ATP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여기 인산과 인산 사이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건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할게요. 여기 있는 이 결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인산과 인산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결합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에너지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화학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서 ATP가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포호흡의 과정을 또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영양소가 있겠죠. 그게 바로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결과물이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는요, ATP 형태로도 저장이 되지만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모의고사에 나오는 보기 지문 중에 모두 ATP로 저장된다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모두라는 단어 때문에 틀리는 건데요.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모두 ATP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점은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ATP가 어디에 이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ATP는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서, 자, 우리는 이제 ATP에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ATP가 아닌 ADP가 되는 거죠. 인산기가 2개 남아 있으니까 ADP와 떨어져 나간 걸 우리는 무기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이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ATP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돼서 물질 합성, 근육 운동, 체온 유지, 발성, 정신 활동, 생장 등 다양한 생명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는 이 과정에서도 선생님 발성을 하면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정신활동을 통해서도 이 ATP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물질 대사와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실제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활동과 에너지 세 번째 내용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계들은 통합적으로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서 확장돼서 이 통합적인 관계에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 및 운반, 즉 소화계와 호흡계부터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이 소화계와 호흡계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영양분과 기체들, 예를 들어 산소죠. 얘를 순환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온몸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 및 운반 내용 들어가 볼게요. 소화. 자, 소화계는 먼저 여러분 먹는 순서를 잘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어디로 먹죠? 자,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입에서 음식을 씹고 이 씹어서 넘긴 음식은 식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이 위에서 또 소화액과 섞이고 그리고 소장으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소장 이어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소화관과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샘까지 합해서 우리는 소화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화액을 생성하거나 분비를 해서 소화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소화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점은 간이라는 거죠. 이 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주로 모의고사나 이런 곳에서 배설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혹 이 간을 배설계로 분류를 시켜서 문장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간은 엄연히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영양소의 소화 과정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입, 위, 소장 경로를 거치면서 여러 소화액소, 소화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살펴볼게요. 자, 탄수화물의 경우 녹말과 같은 다당류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로 분해돼서 흡수가 되죠. 그리고 단백질은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과 같은 경우가 조금 여러분들 외울 때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해가 된
영양소들이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볼게요. 자, 수용성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경로. 자, 이렇게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떠올려야 됩니다. 소장 융털의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후에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하게 됩니다. 자, 따로 뭐 이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혈관의 종류 중에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을 거쳐서 간정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대정맥, 심장을 거쳐서 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전달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소장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된 후에 림프관을 거쳐서 가슴 림프관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빗장 및 정맥으로 이동한 다음에 상대 정맥 그리고 심장을 거쳐서 역시 온몸으로 운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소화계에 대해서 내용을 다뤘고요. 이어서 호흡계 살펴볼게요. 자, 호흡.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 호흡이라고 할 건데요. 이 호흡계를 구성하는 건 여러분들 숨 쉬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코, 기관, 기관지, 그리고 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에서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질 건데요. 자, 배는 약 3억 개의 배포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배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보다 작은 배포가 여러 개 있는 것이 표면적을 넓혀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데요. 들숨에 의해서, 들이쉬는 숨에 의해서 코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배포는 모세혈관 속 혈액에 비해서 산소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먼저 산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미 각각의 세포들에게 산소를 나눠주고 온 혈액보다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배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세포흡 결과 나오는 결과물이잖아요. 자, 우리 몸에서 충분히 세포흡이 이루어지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세혈관에는 굉장히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고요. 외부는 오히려 낮겠죠.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즉 모세혈관에서 배포로 기체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 한번 볼게요. 배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오는 혈액은 조직세포에 비해서 산소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위와 똑같은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산소의 경우에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전달이 될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산소 분압은 배포에서는 배포 쪽이 더 높고요. 자, 그리고 조직에서는 모세혈관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배포에서는 모세혈관 쪽이 더 높고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조직세포가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계에 대한 내용도 다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순환계 볼게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을 해주고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각각 호흡계와 그리고 배설계로 운반해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순환계입니다. 순환계의 구성은 심장과 혈관, 이 혈관 속에 보면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종류별로 있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혈액 순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심장의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 같은 경우에는 배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배로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배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혈액은 이곳에서 조직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우리 방금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체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배설계 볼게요.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배설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소재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질소 노폐물인 요소를 여분의 물과 함께 혈액에서 걸러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액의 성분과 수분량 등을 조절하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변의 경우에는 소화계에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활동이고, 이 배설은 여러분들 소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배설계의 구성은 콩팥, 방광, 요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폐물의 배설은 이 콩팥에서 혈액을 걸러서 오줌을 생성하게 되고요. 오줌은 방광에 모여 있다가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오줌은 콩팥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니까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노폐물의 생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폐물의 생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3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만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 탄수화물과 지방의 분해 결과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살펴보면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포 과정에서 완전히 다 분해가 되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단백질의 분해 결과에서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빈칸에 있는 질소 때문인데요. 질소가 있음으로 해서 완전히 분해되었을 경우 이산화탄소와 물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 노폐물도 생성되게 됩니다. 다만 이 암모니아가 문제인 점은 독성이 강하다는 점인데요. 우리 몸 안에 독성이 강한 물질이 남아있으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약한 물질로 이걸 빨리 변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을 노폐물 배설 경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혈액에 의해서 폐로 운반이 돼서 기체교환을 통해 날숨으로 배출이 되고요. 물의 경우에는 일부는 폐를 통해 날숨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자, 중요한 암모니아 보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장소가 바로 간입니다. 간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로 합성돼서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운반된 다음에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배출되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 오줌으로 배설된다는 점까지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문제들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와 건강 단원 정리해 볼게요.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요. 1일 에너지 섭취량보다 1일 대사량이 적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많으면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1일 에너지 섭취량이라는 건 하루 동안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에너지 양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1일 대사량은 하루의 생활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인데 여기 안에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더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생명활동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 그리고 성별, 나이, 체중,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이 대사량을 우리는 기초 대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 활동에 소모되는 에너지 양,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이 값은 활동 대사량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대사성 질환을 보면요. 생활 습관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만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대사성 질환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몸 안에 체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당뇨병, 고혈압 등 다른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우리는 비만이라고 얘기하고요.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서 포도당이 오줌에 섞여 나오는 질환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서 혈당량을 낮추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질환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요. 혈압이 지속적으로 140, 90 이상일 때 고혈압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 남성 성인의 경우에는 120, 80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보다 높은 140, 90을 나타내는 경우에 고혈압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짜게 먹지 않고 적당한 운동하는 것으로 증상 완화시킬 수 있고요. 특별히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